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막판 표심 잡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진짜 일주일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거다라면서 반문 결집을 강조했고요. 예. 자신을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 윤 후보 겨냥해서 흘러간 정치인 주워 모아서 골목대장 노릇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 잇따라 만나면서 원팀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로써 선대위에는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상임 고문, 예. 추미애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진용을 짜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그 음식점 총량제라는 게 화제였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옛날에 이제 고민했다라고 밝히면서 이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제 전체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건 뭐 히틀러나 나치도 안 하던 거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예.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지 대선 공약으로 내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쏟아졌어요. 김준일 대표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금요일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지만 네. 투표는 1일부터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그렇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이틀 뭐 사흘 정도 남았으니까 예, 예. 신경전이 대단하죠. 일단은. 그래서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호소를 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죠? 그 복수? 아니까 가장 아픈 뼈 아픈 패배.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나다. 대통령이 나다. 예. 이런 거였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체성이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나 응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물론 이재명 후보 언급도 했지만은 그 기본적인 근데 그것들이 보수 좀 강경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뭐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보고 홍준표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준석 당심에서 밀렸지만은 지난 선거에서 바람 불어서 이기지 않았냐. 내가 이준석하고 똑같다. 이거를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뭐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준석을 계속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 케이스가 이번엔 나의 케이스다. 예. 그렇게 지금 뭐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 지금 캠프한테 좀 자제 요청, 예. 일종의 경고를 지금 날린 상태고요. 예. 음식점 총량제는 좀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OECD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6위입니다. 6위예요. 근데 그 한국 위에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24.6%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예. 근데 영국이 15.3%, 일본이 10%, 뭐 이래요. 프랑스 12.4%. 그러니까 웬만한 선진국의 2배 자영업자. 그 중에 대부분은 음식점. 그리고 한 해에 100만 명 폐업. 또 100만 명 창업. 그러니까 뭐 개미지옥이라고 말한 이재명 후보의 거는 산업구조 개편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제 잘 살려면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음식점 총량제는 사실은 이게 전 세계에 이게 좀 유례가 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길드 형식의 유럽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길드가 있어가지고 빵집을 몇 개 이상 뭐 요 마을에서는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서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한다라는 거는 결국 택시 면허처럼 이게 웃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좀 익지 않은 것들을 좀 섣불리 내놨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 뭐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히틀러도 이렇게는 안 했다.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헛소리 총량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원희룡 후보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보셨어요? 했었고요. 네.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에서도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상정해 놓고 다음 전략을 준비했다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최근에 대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누가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취할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예. 아마 홍준표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은 홍준표다라고 해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의 어떤 확장력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저지하는 형태로 아마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그 구도로 싸우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가 이 확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 말고 이제 인물로 아마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했던 전두환 발언이나 뭐 그러니까 개인에 집중해서 예. 윤석열이라는 후보 개인. 후보 개인의 어떤 뭐 실언, 망언, 어떤 수사 그 뭐 처가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물로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전략을 이제 민주당이 짜고 있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더 거센 상황이어서 네. 그 전략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점 총량제 또 뭐 주사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후보 측의 입장을 직접 좀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찬대 대변인 연결하려고 합니다. 직접 좀 어떤 의도였던 건지 질문해 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사장 내쫓고 2억 원 받았나? 이게 지금 황무성 사장 얘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한기 씨는 유동규 본부장에 이어서 2인자라고 해서 유투라고 불렀던 어떤 실세죠. 네. 황무성 전 사장을 찾아가서 사표 내라고 압박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유한기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한기 본부장은 난 돈 받은 적 없다. 황무성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어서 그냥 명예를 고려해서 나는 사퇴를 건의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사퇴를 종용하는 정황은 확실하게 들어 있잖아요. 그랬죠. 예. 사퇴 종용을 안 했다라고까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다만 그게 황 사장의 명예를 생각해서 네. 당신 개인 비리로 재판받고 있으니 그만둬라라고 한 거다라는 게 유한기 씨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무성 사장도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그 사건이랑 사퇴 그 종용한 거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이렇게 재판과 내 재판과 사퇴 네. 종용은 상관없는 일이다. 재판 시점이 그 1심 선고 시점이 그 이후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보도가 나온 거네요. 유한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 받았다더라.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저희 CBS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네.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한테 건넸던 100억 원 그 돈 가운데 일부가 여기저기 좀 거쳐갔고 쌍방울 그룹 측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쌍방울은 그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그 등장했던 회사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쌍방울 측에선 그런 일 없다고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친인척한테 100억을 뭐 빌려줬다. 예.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였잖아요. 예. 거기서도 인정한 거고. 근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 100억 원이 돌고 돌아서 쌍방울로 갔다. 예. 와, 이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좀 이게 뭐 여러 언론에서 이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어저께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CBS도 지금 나왔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 화천대유 473억 대출을 받아갔잖아요.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화천대유로부터. 예. 예, 그래서 473억의 행방이 지금 어디 있느냐인데 그 중에서 100억을 이제 저기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 있는 인척. 거기에 회사에 갔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이 또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쌍방울, 그러니까 지금 뭐 쌍방울 측에서는 먼저 이거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다라거나 관련이 없다라고 한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쌍방울 측에 관련된 투자회사로 갔는데 그 투자회사의 회장이, 그러니까 대표가 쌍방울 회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쌍방울이 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보수 쪽 시민단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고발을 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예요. 보수 쪽 시민단체도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있는 제가 알기로 시민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예. 이른바 친문 단체에서 고발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또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한마디로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자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그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해줬던 변호인들을
다 고문으로 앉혀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20억씩 뭐 10억씩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납 의혹인 거죠 일종의. 이 회사가 대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금이 이렇게 화천대유로부터 흘러들어가서 그거 자금을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한 거죠 깨시연에서. 예. 근데 요 취재들은 또 그것과는 별개로 취재를 해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 있다는.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네요. 이 이상은. 예, 그 두 그렇죠. 가지가 연결된다라고 지금 취재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 기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요거 좀 의혹을 좀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뭐 금감원 금융공지 찾아보고 뭐 서류들 찾아보고 하면서 자금 흐름을 좀 쫓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한 가지 묘연한 부분이 그 쌍방울에서 빠져나간 70억 원의 행방이 지금 아직도 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좀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뭐 단서를 갖고 계시거나 정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너무 늦었던 판사 탄핵. 판사 탄핵. 어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네,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라는 건 요거는 조건이 안 된다 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래 이제 법관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최소 6명이 그러니까 인용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딱 3명만 인용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각하, 즉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땠길래요?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판사를 파면할 권한이 없고 또 실익도 없다 이렇게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인데요. 네네. 1심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 판결문에도 네. 재판 개입 부분은 위헌적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서 그걸로 그렇죠.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넘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소추가 된 게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임성근 판사 퇴임 3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파면할 그 실익이 없다 이렇게 내린 거고. 그러니까 이미 그만둔 사람을 예. 다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는 자체가 요건 충족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각하다. 예. 아, 근데 어제 결정 이후에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이제 그 헌재 앞에 가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극히 유감이다. 헌재가 그냥 법 기술자적 판단을 내리는데 그쳤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추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노력했었고 이번에도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이거는 임성근 전 판사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굉장히 부적절 소위 말하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재판 거래를 하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재판 주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라 다 고쳐가지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부적절한 거는 확실하다. 그때 그건. 1심에서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재판에 개입한 부분은 위헌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법원에서도 예. 그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적절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퇴임해서까지 파면을 할 정도로 이게 조건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좀 달린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인 것인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일종의 지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거는 법원 길들이기다. 이미 탄핵한 그 퇴임한 사람을. 판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법원에 대한 압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약간 뭐라고 할까 체면을 구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미 이제 사표 쓰고 나갔는데 다시 해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거냐 말 거냐 기업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렇게 그런 된 거죠. 셈인 거라 예. 아까 김관일 기자도 얘기했지만 시점이 탄핵 이걸 결의하고 넘긴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게 네.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제 뭐 박주민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헌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그 브리핑을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또 다른 기류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었다, 우리 뭐 모양을 구기게 됐다라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좀 통화했던 예. 민주당 중진 의원이 또 이렇게 밝히기도 그 했는데 얘기는 예. 지금 이 시점에 내봤자 각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일부 예견돼 의원들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의원총회 열었을 때도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탄핵 소추안을 올리지 않기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닥이 서 있었는데 예. 그 뭐 지도부 비공개 회의할 때 이탄희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여론을 이끌어갔고 거기에 지도부도 끌려갔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은 여당 그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이나 뭐 사과나 이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